자, 그럼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 얼티미트 스트렝스를 배우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얼티미트 캐패시티라는 게 사실은 이제 결국 이 커브를 구하는 겁니다. 이 커브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커베이처라는 게 있잖아요. 이쪽이 커베이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배가 더 꺾어지면 꺾어질수록 꺾게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힘을 점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힘을 모멘트를 이제 점점 가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커베처가 커지겠죠. 그렇죠? 커지다가 이제 이게 이제 어디서 견딜 수 있는 그 한도가 있겠죠. 이게 일종의 이제 맥시멈 커패시티가 됩니다. 이렇게 맥시멈 커패시티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꺾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힘을 줘가면서 이 힘을 줘가면서 이 커베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냐면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음, 에,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어떤 구조물에 그 커패시티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시편을 줬을 때 이런 이제 시편을 땡깁니다. 이렇게 시편을 땡겨요. 시편을 땡기면은 이제 우리가 포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델타 늘어난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로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요. 로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F 힘을 줘가면서 이제 델타를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은 뭐냐면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이 변이를 그냥 강제적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를 이제 우리가 리액션을 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그립이라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이 그립에 이제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립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무조건 이걸 예를 들어서 1cm, 2cm 무조건 이제 단계적으로 이걸 당겨라. 그러면은 이제 이 당기는데 이 그립이 들어가는 힘이 있겠죠. 그걸 계층하는 방법이 이제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걸로 하든 이것 하든 사실은 뭐 결과는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이제 대부분 이제 포스하고 델타 요 관계를 그려보면 이제 처음엔 선형이죠. 선형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 꼭지점 얼티밋 스트렝스를 만나서 결국 이제 캐패시티에 다다르고 그다음부터 이제 하중을 더 낮춰줘도 변이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 이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제 얼티밋 캐패시티를 구하는 거는 실제로는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로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변이를 주고 그다음에 뭐 뒤에도 다시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강제적으로 변이를 주고 변이가 주면 스트레스가 나오고 그 스트레스를 적분해서 모멘트를 구하게 됩니다. 예, 그런 단계를 따지게 됩니다. 됐죠? 자, 일단은 그때 이제 커베처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 세타를 L로 나눈 걸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가 이제 한 프레임, 트랜스버스 프레임 한 프레임이 이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위에가 쪼그라들어서 이 각도가 이제 몇 도가 꺾이느냐, 요걸 세타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요 트랜스버스 프레임 스페이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로 나눠주면 결국에 이제 커베이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요걸 조금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건 이제 싱글 스텝 얼티미트 캐패시티 메소드입니다. 싱글 스텝. 뭐가 이제 싱글 스텝인지 이제 먼저 이제 개요적으로 보면은 아, 먼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음, 이게 지금 처음에는 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냥 모두 탄성입니다. 모든 단면이 다 탄성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이론에서 간단하게 뉴트럴 엑시스를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트럴 엑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위쪽이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세깅, 즉 인제 어퍼덱 쪽이 여기가 인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인제 걸리게 그러게 인제 힘을 주죠. 예. 힘을 줍니다. 힘을 주다가 이 힘이 인제 점점 증가하다 보면 바텀이 먼저 나겠어요? 탑이 먼저 나갔어요? 당연히 인제 여기가 먼저 문제가 생기겠죠. 그쵸?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뉴트럴 액시스가 밑에 쪽으로 좀 처져 있고, 왜냐하면은 인제 바텀 쪽은 더블 바텀이기 때문에 뉴트럴 액시스가 아무래도 밑으로 처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그마 탑 쪽의 스트레스가 더 크고요. 그다음 그때도 얘기했지만 플레이트에 인제 버클링 스트레스가 더 작기 때문에 인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 탑 쪽에 인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먼저 이 데크 플레이트의 버클링 캐패시티에 인제 도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인제 페일리어가 됩니다. 페일리어가 되면 그럼 그만큼 여기는 못 견디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만큼 여기는 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이 떨어지는 걸 이제 어떻게 나타내느냐. 강성이 떨어지는 걸 인제 A 이펙티브라고 해서 원래 에어리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만큼 줄여 주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원래는 인제 이게 인장이 걸렸으면 일드 스트레스까지 도달을 했을 텐데 압축이 걸리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인제 일드 스트레스 한 40% 정도만 걸려서 파단이 됐다라고 하면 그럼 에어리어가 40% 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뭐 비슷한 개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인장에 비해서 40% 밖에 못 견딘다 압축을 하면. 그렇게 되면 에어리어가 40% 없다 밖에 없다라고 인제 우리가 그만큼 이제 면적을 줄여 줘서 강도가 떨어지는 거를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인제 페일이 되면 그러면 인제 여기가 인제 이펙티브 에어리어를 인제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인제 뉴트럴 액시스를 다시 계산을 해 줘야 돼요. 되죠. 왜냐? 여기가 인제 에어리어가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면적에서 일종의 인제 이렇게 해서 단면적에서 보면은 요렇게 인제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인제 일부 사라진 겁니다. 그쵸? 여기가 인제 일부 여기가 면적이 일부 없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면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면적 분포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 인제 뉴트럴 액시스를 다시 구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다시 구할 때 다시 구하게 됩니다. 다시 구하게 되는데 음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그 기호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인제 이게 인제 C라는 게 우리가 C라는 게 인제 바텀에서부터 뉴트럴 액시스까지 거리죠. 그쵸?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C 데크 민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그냥 이 전체 높이입니다, 전체 높이. 민이라고 하는 건 이제 thickness가 있기 때문에 thickness를 그 중간 thickness 그러니까 인제 데크의 thickness가 있고 바텀의 thickness가 있죠. 그래서 뭐 인제 그거 인제 중간 위치를 잡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이거는 인제 여기서부터 인제 데크까지를 인제 고려한 겁니다. 이 정확하게 정의가 뒤에 정의가 인제 요겁니다. 여기 vertical distance to the mean deck height. 아 그래서 인제 taken as the mean of the deck at side and the deck at the center line. measured from the baseline. 요게 제가 약간 착각을 했네. 고게 아니라 우리가 인제 그 데크에 우리가 캠버가 있죠. 이렇게 캠버가 있죠. 그러니까 인제 바텀에서부터 따지다 보면 이게 인제 그 폭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인제 사이드 쪽 높이하고 그다음에 인제 센터 라인 쪽에서 높이 요게 인제 다르죠. 요거 인제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인제 C 데크가 요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인제 그 관성 모멘트 IV 네트 50 이라고 돼 있죠. 그쵸? 이게 인제 IV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어 네. 예 여기는 그 일단 V라고 하는 거는 요 V라고 하는 거는 vertical bending moment라는 뜻이고 인제 네트 50 이라는 얘기는 저번에 했었죠. 여기서도 보시면 요게 인제
요 그 longitudinal effective member, 그러니까 뭐냐면 종강도 부재에 대해서 그 코로전의 인제 50%만 고려한 thickness를 가지고 계산한 헐거드 모멘트 오브 이너셔입니다. 네.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인제 요게 인제 종부재 같은 경우에 코로전이 뭐 예를 들어서 인제 플레이트가 10 밀리다. 그러면은 이게 인제 우리가 인제 코로전 마진이라고 해요. 코로전 마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설계할 때는 이거는 한 8 밀리, 1 밀리, 2 밀리가 줄어드는다. 그래서 인제 8 밀리로 가정을 하고 모든 계산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2 밀리는 인제 '코로전 부식 때문에 날아간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제 이거는 인제 그런데 인제 모든 부재가 동시에 다 100% 코로전 디덕션 되진 않겠죠. 부식이 되면은 뭐 배 전체가 골고루 100% 되진 않겠죠. 그쵸? 그래서 일부는 뭐 부식이 되고 일부는 좀 안 되고 뭐 이렇게 균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 밀리를 다 고려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거의 절반, 한 1 밀리 정도만 고려를 해서 9 밀리로 인제 가정을 하고 모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고게 인제 50% 코로전 디덕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인제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보면 인제 리듀스드라는 게 다 붙죠. 리듀스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기가 인제 위쪽이 파단이 나면 그럼 뉴트럴 액시스가 밑으로 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저 위쪽에 인제 플레이트가 좀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밑으로 인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섹션 모듈러스는 어떻게 되느냐. 섹션 모듈러스는 인제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I 값이 줄어들겠죠. 그쵸? 위에 인제 파단이 돼서 에어리어가 줄어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밑에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인제 위쪽 요 밑에 섹션 모듈러스는 지금 결국 여기가 인제 요 위에가 중요한 거예요. 섹션 모듈러스는 이 위에 데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요 데크는 인제 전체에서 요걸 인제 빼는 건데 결국 요것도 줄어들죠. 그쵸? 이거 인제 요거는 뭐 고정이죠. 요거는 기하학적으로 고정인데 요게 줄어드니까 결국 요 밑에 분 모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섹션 모듈러스는 인제 더 줄어들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인제 결국은 섹션 모듈러스가 줄어들한다는 게 인제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인제 이게 결국은 섹션 모듈러스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잠시만요. 결국 인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모멘트는 EI 카파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뭐 E도 물론 줄어들겠지만 요 I가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커브의 기울기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결국 인제 굽힘 강성이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파단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강성이 국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강성이 이제 점점점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언제 인제 이게 인제 최종 강도에 도달하냐 가정을 하냐면 여기가 인제 바텀 플레이트가 인제 1 에 도달할 때, 그때 인제 그러면 이게 인제 최종 강도에 도달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꼭 인제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제 일단 데크는 일단 그 압축에 의해서 나갔죠. 그쵸?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부분이 물론 견디겠죠. 견디지만 이 바텀 쪽이 인제 항복이 되면 그러면 인제 사실상 상당한 이 저항도는 저항하는 그 강성은 인제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때를 우리가 최종 강도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방법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제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인제 어떤 스트레스 분포를 적분을 해서 인제 모멘트를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제 스트레스를 따져 보면 요 인제 뉴트럴 액시스를 따져 보면 사실 뉴트럴 액시스를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인제 뉴트럴 액시스는 그 면적에 대한 1차 모멘트를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인제 면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1차 모멘트를 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뉴트럴 액시스가 인제 잘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뉴트럴 액시스가 인제 어떤 점이에요 사실은? 뉴트럴 액시스의 특징이 뭐예요? 2 대 0.
뉴트럴 액시스가 어떻게 이거 전에 한번 이제 학부 수업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예. 뉴트럴 액시스가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음, 위쪽에 그러니까 뉴트럴엑시스 기준 위쪽에 1차 면적 1차 모멘트와 아래쪽에 면적 1차 모멘트가 같아지는 수직 방향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맞는데 그것도 이제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맞는 경우는 탄성일 때만 그래요. 탄성일 때만. 그거는 사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1차 모멘트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뉴트럴 엑시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거기서는. 응력이 제로인데죠. 그렇죠? 뉴트럴 엑시스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또 이제 변형이 없는 그런 면이고 그럼 또 응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응력이 0이라는 건 뭐예요? 위쪽에 포스하고 아래쪽의 포스가 같아지는 점이죠. 그죠? 그게 바로 뉴트럴 엑시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탄성일 때는 그, 그 스트레스가 중립축에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중립축에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의 합력을 구하게 되면 이제 결국 이거에 대한 1차, 이쪽 스트레스에 대한 1차 모멘트가 결국은 에어리어에 대한 1차 모멘트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성을 이제 앞으로 다루기 때문에 소성을 다루면 그렇게 에어리어로 구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뉴트럴 엑시스라는 게 위쪽 힘과 아래쪽의 힘이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성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꺾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뉴트럴 엑시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탄성 단면에서의 뉴트럴 엑시스와 소성 단면에서 뉴트럴 엑시스를 구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성 단면일 땐 어떻게 해요? 이대형. 소성 단면일 땐 어떻게 해요? 뉴트럴 엑시스를? 중간을 잡 중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중간을 평형을 잡는다는 이용해서. 거는 1차 모멘트가 아니라 에어리어가 같아지는 걸 잡는 거죠. 그렇죠? 에어리어가. 네. 그거는 이제 왜 그래요? 탄성 단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선형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성 단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성 단면은 스트레스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다 똑같기 때문에 시그마 Y로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힘의 합이 같아진다라는 점은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에어리어 같아지는 점이 이제 뉴트럴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이게 이제 소성이든 뭐 소성이든 아니면 탄성 상태든 뉴트럴 X를 이제 제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뉴트럴 엑시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에어리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에다가 이제 시그마 DA가 이제 0이 되는 왜 자꾸 이렇게 나오지? 자, 이제 뒤에서 사실은 더 나오는데 뉴트럴 엑시스라고 하는 게 에어리어에 대해서 시그마 이제 DA는 0이 되는 거를 이제 찾는 거잖아요, 사실은. 뉴트럴 엑시스라는 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그마가 우리가 결국은 그 이 탄성인 경우는 시그마가 이제 그 y 즉 이제 뉴트럴 엑시스부터의 거리에 이제 비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y 예, 이게 에, 예. 여기에 이제 어떤 상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수가 앞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1차 모멘트가 0이 되는 그런 지점이 뉴트럴 엑시스가 되는 거고 소성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성인 경우는 아까 시그마 y da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그마 y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면적에 대해서 면적이 같아지는 점이 이제 뉴트럴 엑시스가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할 때,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뉴트럴 엑스를 다시 계산을 할 때 어차피 여기가 이제 선형으로 아직까지는 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맥시멈, 요 시그마 탑의 어떤 맥시멈 스트레스가 요거 이제 얼티미트 캐피시티 스트레스 여기에 도달할 때니까 여기는 이제 선형이 되죠. 선형이 되니까 뭐 뉴트럴 엑시스를 구할 때 면적 1차 면적에 대한 1차 모멘트를 가지고 이제 구해도 되죠. 물론 여기서는. 자, 여튼 이제 여기가 페일이 되고 요쪽이 이제 요쪽 바텀 쪽이 일드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항복, 그러니까 인장에 대한 항복이 되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이제 얼티미트 캐패시티 상태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때 이제 이 스트레스 분포를 적분을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모멘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 이제 얼티미트 캐패시티라고 하는 게 여기가 이제 시그마 y에 도달하고요. 일드 스트레스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버클링이 됐을 때 그 리듀스드 모멘트 오브 이너셔를 계산한 다음에 요게 이제 요 바텀 쪽에 요쪽에 스트레스죠. 여기 요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때가 이제 일드가 도달할 때 그때를 이제 MU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그 탄성 상태일 때는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탄성 상태일 때는 여기는 강성이 크죠, 그렇죠? 기울기가 이제 크다가 이제 여기가 위쪽이 페일이 됐을 때 이때는 이제 그 EI 리듀스가 돼서 결국 이 기울기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텀 쪽에서 스트레스가 시그마 i가 될 때, 일드가 될 때, 그때를 이제 얼티미트 캐패시티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방법은 뭐냐면 싱글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EI를 그냥 한 번에 요 EI 리듀스를 이렇게 줄여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딱 한 번만 한 스텝만 더 나가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밑에도 이제 좀 기술을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는 여기가 일단 페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시그마 일드가 도달할 때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긴 했는데 뭐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기는 아직까지는 다 탄성이라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런 특히 요런 부위는 아직 페일이 전혀 안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꼭 그 데크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텀이 나간다 이렇게 에, 그렇게 꼭 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데크가 이제 이렇게 이런 데가 이제 파단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바텀 쪽이 항복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데도 물론 이제 분명히 파단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분포가 여기가 이렇게 끝까지 탄성이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언제가 그러니까 여기가 일드가 되면 분명히 이제 항복이 일어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최종 상태에 도달하긴 하겠죠. 근데 그때 상태에서 여기 선각 전체에 대해서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될지 그건 이제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응력 분포가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걸 적분한 모멘텀도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탄성이면 우리가 탄성이면 간단하게 앞에서 뭐 이 모멘트를 적분하나 아니면 이 식으로 구하는 이제 똑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탄성이 아니라 소성이 되면 그러면 이제 모멘트를 앞에 그 식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실제로 이제 다 에어리어에다 곱해가지고 적분을 해야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싱글 스택 캐패시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던 거 찬찬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되고요. 정의도 있고요.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캐패시티를 구한 걸 어떻게 쓰느냐. 지금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캐패시티죠. 그쵸? 이 캐패시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스튜어트 밴딩 모멘트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버티컬 웨이브 밴딩, 세깅 밴딩 모멘트입니다. 여기서 세깅, 버티컬 웨이브 밴딩 모멘트. 뭐냐면 이거 두 개는 하중이에요. 하중.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캐패시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트렝스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스트렝스라고 또는 캐패시티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스트렝스가 더 커야죠. 그렇죠? 스트렝스가 더 커야 됩니다. 하중은 스튜어트하고 웨이브하고 이제 두 개를 합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개보다도 얼티밋 스트렝스가 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세이프티 팩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이프티 팩터.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감마 S라고 하는 거. 자, 세이프티 팩터는 여기도 밑에 있지만 다 1보다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하중은 조금 더 키워줘야죠. 그쵸? 그래서 그 스튜어트 밴딩 모멘트의 한 10%를 더 고려한다. 아니면 웨이 밴딩 모멘트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좀 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한 20%더 이제 크게 가정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뭐냐면, 요 얼티미트 캐패시티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머티리얼이라든지, 지오메트리 또는 스트렝스,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얼티미트 캐패시티 좀 작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지오메트리에 좀 결함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재력적으로 좀 결함이 있다라든지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15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캐패시티는 스트렝스는 우리가 더 작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중은 크게, 캐패시티는 작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거를 이제 만족하도록 우리가 선체 단면을 설계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예, 여기까지 뭐 혹시 질문? 알겠어요? 이대용 뭐 혹시 알겠어? 뭐 혹시 뭐 좀 의심스러운 거 없어요? 그 PPT에 써져 있기는 한데 그 바텀이 일드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데크의 가장 윗부분부터 일드가 도달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바텀이 파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얼티밋 스트렝스가 바텀이 일드에 도달할 때로 기준으로 했다는 게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데크는 이제 바텀 일드에 도달할 때 데크는 이미 이제 좌우로 일어난 상태예요. 그거는 알겠죠. 예, 그런데 뭐 여기서 설명했지만 물론 바텀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텀이 그러니까 이제 평평한 그러니까 호리존탈한 플레이트가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스티프너도 이 프린지가 중요하듯이 요 평평한 부분이 있던 또 굽힌 강성에서 그 I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평평한 부분이 나가면 이제 사실상 이 부분은 순식간에 쫙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크하고 바텀을 따지는 거는 맞는데 뭐 여기서도 설명 있지만 바텀이 이제 항복이 도달할 때 그럼 옆에는 완전히 쌩쌩하냐 완전히 일라스틱이냐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싱글 스텝은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걸 반복적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 그게 답이 됐어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T 섹션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이제 웹 쪽이 완전히 쫙 나가버리는 게 얼티밋 스트렝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예,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당연히 얼티미트라고 하는 거는 뭐 모든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뭐 데크든 뭐 이 그 수직 부재든 모든 부재가 다 그 파단이 될 때가 얼티밋 스트렝스가 맞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선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일종의. 그리고 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단이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파단이 아직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어나기 전과 후가 그 견딜 수 있는 그 캐패시티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근데 이제 진짜는 제대로 하는 거는 이제 그거 다 고려하죠. 그건 이제 그 다음 방법입니다. 그게. 뭐 좋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방법의 한계점을 알아야 이제 왜 그 다음 방법들이 더 정확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 MSC 컨테이너 이렇게 F 해석을 해서 이렇게 쫙 번지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당연히 데크나 바텀에서 어떤 항복이 시작이 돼서 그게 이제 점점점 뉴트럴 엑시스 쪽으로 점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물론 이제 심플리파이드 메소드입니다. 사실 심플리파이드 메소드 그러면 심플리파이드 메소드가 아닌 거는 뭐냐? 뒤에 이제 다시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때 MSC 예제처럼 이렇게 아예 그냥 F 해석을 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정교한 방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해석적으로 하는 방법들은 다 이제 심플리파이드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심플리파이드 메소드긴 한데 앞에는 이제 원 스텝, 딱 한 스텝만 고려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인크리멘탈 이터레이티브 어프로치라고 해서 해석적이지만 이건 이제 반복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뭐 사실은 이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이제 탄성과 소성, 뭐 보이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실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말 그대로 이 커브를 다 구하는 겁니다. 예. 커브를 다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진정한 피크를 딱 찍어서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인크리멘탈 인터레이티브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왜 인크리멘탈이냐? 먼저 인크리멘탈은 이제 이 카파를 조금씩 키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터레이티브 요게 이제 사실은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또 뉴트럴 엑시스랑 관련이 있고요. 요게 이제 앞에 설명한 거랑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서 뭐냐면 expected maximum required curvature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냐면 이건 별거 아닙니다. 여기 요 점인데요. 요거는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조금씩 늘려갈 때 어디까지 갈 거냐 그 최대 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뭐 최대 한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일라스틱으로 가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일라스틱이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은 뭐 대략 보시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일라스틱이 되는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커브가 꺾이지 않는 데 있죠. 뭐 한 여기쯤 될 겁니다, 아마. 여기가 아마 우리가 MYD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아직은 선형이에요, 계속.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부분적으로 파단이 되면서 이제 이 커브가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수그러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한 3배, 이거에 뭐 1배, 2배, 조금 작게 잡았나요? 한 3배 정도 여기까지는 이제 맥시멈을 보고 이제 여기까지 조금씩 늘려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이고요. 요건 그래서 MYD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리니어 일라스틱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데크든 아니면 이제 바텀 쪽이든 힐 쪽이든 요거에 이제 요 그 탄성 단면 계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드 스트레스를 곱해서 얻어지는 게 이제 MID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뭐 데크든 바텀이든 여기 스트레스가 이제 선형적으로 제일 큰데 이때 이제 둘 중에 한 군데가 먼저 항복이 딱 도달할 때 그때 이제 그냥 밴딩 모멘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요 이제 얼티밋 스트렝스는 앞에서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이웃하는 트랜스버스 웹, 그 사이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헐거드 트랜스버스 섹션은 이제 평면을 유지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이론에서도 마찬가지죠. 보이론에서도 이게 이제 이렇게 꺾일 때
이 단면은 이제 이 평면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 material property는 일라스틱이면서 perfectly plastic.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뭐 설명을 했죠. 그냥 이렇게 일라스틱이 되다가 항복이 도달하게 되면 이제 perfectly plastic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요 헐거더 트랜스버스 섹션 요게 이제 독립적인 서로 이제 독립적인 엘리먼트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 부재마다 이렇게 부재마다 요게 이제 엘리먼트에 그냥 독립적으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있긴 있을 텐데 이제 그거는 무시하고 독립적인 엘리먼트로 이제 나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눈 이유는 요 엘리먼트들의 거동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이제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여기 이제 하드코더라는 게 있고요. 하드코더는 말 그대로 코너인데 여기 이제 쫀트가 돼서 굉장히 단단한 강성이 굉장히 큰 거로 보시면 되고요. 트랜스퍼스 스티프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스티프너들이 횡방향으로 있어서 하중과 이 하중 그 종방향과 수직하게 부재가 붙어 있는 그런 걸 이제 트랜스버슬리 이제 스티프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로지티너 스티프너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로지들이 붙어 있는 이런 스티프너가 붙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프로시저인데 이게 지금 커브가 여기가 좀 한 번에 넣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이게 조금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을 거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요걸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에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면 먼저 이제 여기서 보면 일라스틱 섹션 모듈러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디프렉티브 섹션을 구한다. 뭐 이거는 간단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커브처를 우리가 이제 가정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거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때 이제 모멘트를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 모멘트를 구하는데 모멘트는 이제 결국 스트레스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면에 어떤 스트레스 분포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거꾸로 적분해서 이제 모멘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아주 초기 단계로 이 커버처를 조금씩 늘려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다시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뭐냐면 스트레인을 계산을 해요. 스트레인을 계산합니다.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이론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이 뉴트럴 엑시스에서부터 이제 스트레인은 그냥 기하학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중립쪽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선형적으로 커진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죠? 이건 왜 그런지 아까 보이론에서 이 평면이 변형에도 그 평면을 유지한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로 굽힘이 되면 이게 이제 기울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대로 평면을 유지하고 스트레인은 무조건 중립축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스트레인은 이렇게 이제 무조건 중립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이제 달라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스트레스는 일종의 변이를 줬을 때 그 리액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드 코너 같은 부분 있죠. 하드 코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입실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드 코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실은 제일 쉬운 건 그냥 땡기는 거. 땡기는 거는 이거는 그냥 뭐 그 머티리얼의 프로퍼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입실론이라는 게 이제 점점점 땡겨져서 여기 스트레스가 거의 동일하겠죠. 그게 항복이 되면 sigma y가 되면 그냥 이거는 그냥 항복이 돼서 항복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드 코너는 버클링이 안 일어나요. 그냥 이 연결이 단단하기 때문에 버클링이 안 일어나. 그냥 압축에 항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트레스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스티프너 같은 경우는 스티프너 엘리먼트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좌불이 되기 때문에 항복이 도달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럼 페일이 되죠. 항복이 도달하기 전에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그 최대 응력에 먼저 도달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스트레스 분포가 여기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엘리먼트에 따라서 특히 압축일 때 이 스트레스 분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체 이 스트레스를 다 적분을 해서 이제 다 더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멘트가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다시 그 뉴트럴 엑시스를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분포를 이게 탄성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탄성이면 이렇게 될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부는 어떻게 돼요? 그 압축이 걸려서 일부는 이제 우리가 일드까지 못 가요. 그래서 응력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발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뉴트럴 엑시스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위쪽 힘의 합과 아래쪽 힘이 이제 힘 같아지는 점이 뉴트럴 엑시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가 이 뉴트럴 엑시스가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이제 탄성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면적에 대한 1차 모멘트하고 아래쪽에 1차 모멘트 같아지는 그 점을 뉴트럴 엑시스를 잡았는데 이제 이 스트레스 분포가 달라지게 되면 뉴트럴 엑스를 다시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뉴트럴 엑스가 달라지면 또 어떻게 돼요? 앞에서 보면 뉴트럴 엑스가 달라지면 또 이 입질론이 달라지죠. 그렇죠? 입질론이 달라지면 또 스트레스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결국 뉴트럴 엑시스의 함수. 뉴트럴 엑시스라는 또 이 스트레스의 함수가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수렴을 할 때까지 이제 이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 입실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입실론도 뉴트렉스 결정이 되고 뉴트렉스는 또 스트레스 분포에 대해서 또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뉴트렉시스, 입실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뉴트렉스 이제 서로 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터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트렉시스가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 수렴이 됐죠. 수렴이 이제 안 되면 이제 다시 뉴트렉스를 다시 이제 조정한다. 여기 프라임이 붙었죠. 프라임이 붙어서 이제 다시 입실론 프라임을 이제 스트레인 분포를 다시 구하고 그럼 이제 스트레인 분포에 따라서 또 스트레스를 또 다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계산이 되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또 다시 계산하고 요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수렴이 됐다. 이제 수렴이 됐다. 그죠? 수렴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델타 K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한 점이 얻어지는 겁니다. 요 한 점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끝대점, 요 끝대점에 도달했냐, 끝대점에 이제 바로 도달 안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제 다시 카파를 조금 더 키워요. 카파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또 앞에 거를 계속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럼 또 한 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구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때가 이제 카파 1년 끝점까지 이제 계속 다 구한 겁니다. 끝점까지 다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얼티미트 캡에서는 이 꼭지점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겠어요? 이원재, 뭐 질문 알겠어요? 대략? 알겠습니다. 뭐 질문 없어요? 좀 시끄럽네. 다른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이인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네. 청하고 어디 갔나 보네. 자, 이대한 다들 어디 갔어? 네, 교수님. 알겠어요?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어요? 네, 복습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건 잘 모른다는 소린데. 교수님 아까 그 이인수인데 예. 그 제가 지금 컴퓨터에 마이크 기능이 없어서 폰으로 접속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하여튼 뭐 질문. 이게 근데 지금 한 번에 딱 이해하기 좀 복잡해서 좀 그래요? 공부를 해보고 다들 질문을 조금 어려워하는구나. 해야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아마 근데 공부를 해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훑어보면 아까 이제 디테일하게 해서 말을 했는데 먼저 이제 이게 우리가 델타 그 카파를 이제 이렇게 이제 쭉 꺾잖아요, 그렇죠? 이게 꺾게 되면 입술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입술론 분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술론 분포에 따라서 결국 이제 변형에 따라서 스트레스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엘리먼트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하드코어, 이런 하드코어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압축을 하든 인장하든 이게 이제 시그마 1드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땡길 때 이게 1드에 도달하면 파단이 되고 압축에도 마찬가지로 그 1드에 도달해야 파단이 됩니다. 즉 버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앞에서 우리 많이 봤지만 이제 연공학방 같은 경우는 압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D에 도달하기 전에 이 맥시멈 캐패시티에 다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은 뭐냐면 인장 쪽인데 인장인 경우는 뭐 자국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시그마 Y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델타 K에 대해서 주어진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분포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읽어와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쪽 위다. 여기는 스트레스 입술론이 뭐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시그마 Y가 1D가 아닌 그거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반대로 이쪽 밑에는 뭐 거의 성경 나오겠죠. 이렇게 주어진 입술론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가져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게 그렇게 나온 분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스트레스 분포가 이제 이 커브로부터 여기 주어진 입술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읽어와가지고 계산된 스트레스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선형보다 이제 또 좀 선형일 때보다 좀 작게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그때도 그렇죠. 위쪽이 이제 앞줄이 걸리고 위쪽이 자굴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주어진 입술론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가 작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미 자굴이 일어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분포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뉴트럴 엑시스라는 거는 이 위쪽과 아래쪽 힘의 항력이 같아진 점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분포가 달라지면 뉴트럴 엑시스가 같아져요. 처음에 뉴트럴 엑시스는 그냥 이게 완전히 탄성이라고 하고 그냥 이 중립쪽에서 그냥 이제 연력에 대한 1차 모멘트가 0이 되는 거 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 분포가 달라지면 이 뉴트럴 엑시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뉴트럴 엑시스가 달라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 이제 입실론이 또 달라지죠. 그렇죠? 입실론이 달라지면 또 여기 스트레스가 달라지고 스트레스가 달라지면 또 뉴트럴 엑시스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계속 이 과정이 이제 사실 이제 서로 이제 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 수렴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뉴트럴 엑스를 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뉴트럴 엑스를 구해서 이제 그때 스트레스 분포 있죠. 그때 파이널이 어떠한 스트레스 분포. 이거를 이제 적분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특정한 커버리지에 대한 모멘트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거까지 왔냐? 아니면 이제 그러면 그다음 단계를 조금씩 이걸 키워가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면 요 커브의 이제 점들을 하나씩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커브가 다 얻어지면 그중에 꼭지점을 구하면 그게 이제 얼티미트 캐패시티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뭐 여기서 그럼 여기서의 또 질문. 인수 학생. 야, 하여튼 뭐 그러면 다시 또 공부를 해봐. 이게 사실 이 부분은 교재가 없고 PT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나중에 공부하기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서 이제 구한 뭘 보느냐면 여기서 앞에서 이제 이런 그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커브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겠죠. 저거는 그냥 그래프만 있고 실제로 어떻게 구하느냐 그런 내용이 이제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버리지 시그마 입술은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가 이제 플레이트 판넬과 스티프너. 요건 타락은 빼고 나머지 이제 플레이트 판넬과 스티프너인데 요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플레이트 판넬하고 스티프너. 요거는 이제 요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스티프너는 그냥 우리가 종부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 플레이트 판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도 있지만 트랜스퍼스 프레임드 플레이트 판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횡방향으로 스티프너가 배치되어 있는 거를 이제 플레이트 판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이 둘 다 랭스닝, 즉 늘리는 거, 이거를 이제 빼는 거, 이거는 그냥 그 재료랑 똑같은 특성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라스틱에서 퍼펙트리 파스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쇼튼 됐을 때, 이제 짧아질 때, 즉 압축이 됐을 때는 이제 다르겠죠. 이 압축이 됐을 때는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플레이트 버클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요런 이제 그러니까 판넬 또는 언스티픈 플레이트라고 했죠. 이거에 대한 좌구 강도를 계산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플레이트 버클링 요 식을 여기서 계산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종부제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요. 빔 컬러 버클링도 토셔널 버클링도 있고 로컬 버클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짜져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택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요거부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랭스 멤버는 이제 이쪽이고 아까 이제 요런 부재 이렇게 이제 종방향 스티프너가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빔 컬럼 버클링이라는 건 이런 형태였고요. 그다음 토셔널 버클링, 스티프너의 토셔널 버클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버클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웹의 로컬 버클링이 이런 버클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랜스퍼스 플레이트 푼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방향으로 이게 부재들이 배치된 거는 이 버클링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요건 저번 시간에 이제 스티픈드 플레이트한 버클링을 배웠잖아요. 거기에 이제 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식들을 여기서 이제 다 우리가 쫓을 필요는 없는데요. 뭐 이제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버클링에 대한 식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결국은 어떤 버클링이 제일 먼저 일어날지 이걸 따져서 계산된 게 이쪽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티프너나 플레이트 프로파일에 따라서 어느 버클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버클링 스트렝스를 다 구해서 그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걸 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따지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트랜스버스 플레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모두 하나밖에 없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구한 편성 좌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성 보정 같은 걸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식은 뭐 사실은 참고 넣은 거고요.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 해석식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참고로 이 부분이 보면 우리가 앞에서 파트너 플레이 티오리를 배웠죠, 그렇죠? 그거랑 상당히 이제 유사한 거고 그걸 약간 변형해서 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하드 코너 같은 경우, 이런 하드 코너 같은 경우는 이게 좌우 일어나기는 이게 이제 거의 재료처럼 압축일 때도 그 일라스틱, 퍼펙트 플라스틱 매너로 이제 변형을 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이제 식들을 이용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어진 이렇게 주어진 입주론에 대해서 이 주어진 그 플레이트에 따라서 판에 따라 이 스트레스를 이제 다르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다 적분을 해서 모멘트를 구하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뭐 아직도 이런 학회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발표를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배가 있는데 좌초가 되죠. 그래서 어디 암초 같은 거에 걸려서 여기가 파장이 된다. 그랬을 때 이거의 실행가가 얼마냐.
이런 거 계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인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암초에 인제 걸려서 파단이 어디 구멍이 나더라도 충분한 이게 외부에 의해서 이게 배가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배가 꺾이게 되는 순간 인제 이게 거의 그 파단이 점점적으로 점진이 돼서 완전히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연구도 발표를 하고요. 아직도 인제 많이 발표를 합니다. 뭐 아니면 인제 이런 상세한 식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레셔의 영향, 뭐 그다음에 어떤 침수의 영향, 여러 가지 인제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이 얼티미트를 스트렝스를 계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인제 이론들이 아직도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뭐 특히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학회를 좀 가잖아요. 그쵸? 학회를 뭐 3 일, 4일 이렇게 가다 보면 듣다 보면 자기 분야만 듣다 보면은 다른 분야 거는, 그러니까 자기 분야 들을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럼 이제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들어야 되는데 이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이런 걸 들을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재미가 됐죠. 그러면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좀 뭐가 더 보태지는 느낌인데, 근데 전혀 모른다, 기초도 모른다 그러면 사실은 들어도 전혀 모르게 되죠. 좀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또 인제 어떤 유체라고 하더라도 또 구조랑 연결돼 있고 구조가 진동이랑 연결돼 있고 이렇게 분야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결된 분야에 대해서 쪼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돼서 인제 고 방법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얼터너티브 메소드라고 해서 인제 그렇게 아직도 여태까지 배운 것도 그냥 심플리파이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진짜 정교하게 이제 구해라. 모든 효과, 모든 관련된 효과를 다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인제 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성도에서 하는 어프로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일 간단한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근데 그건 제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대신에 제일 존선을 소홀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는 인제 점점 어렵고 복잡하고 또 많은 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대신 그만큼 인제 보수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웨이트라든지 뭐 아니면 제작 관점, 제작 비용이나 이런 걸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얼터너티브 메소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앞의 방법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쪼끔이라도 더 웨이트를 줄여서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럼 모든 효과들이 고려된 모든 효과들이 뭐냐. 그래서 인제 이거는 우리가 뭐 이 고 정도 비선형 해석을 하는데 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구조하는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시면 인제 이 비선형 기하학적인 효과, 거동, 그죠? 그러니까 보면 이걸 대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앞에서 본 보이론이나 모든 이론들은 다 미소변형을 인제 가정을 한데 대변형이 되면 이제 모든 게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inelastic material, 이건 인제 탄성 소성을 고려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geometrical imperfection, 요거는 이제 기운 같은 거 배울 때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완전 스트레이트한 게 아니라 처음에 초기 처짐이라든지 아니면 잔류 이런 것도 있으면 오히려 또 강도가 또 떨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인제 simultaneous acting load라고 하는 거는 뭐 인제 하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걸릴 수 있잖아요. 뭐 여기도 있지만 shear나 lateral pressure라든지, 그러니까 인제 이런 lateral pressure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shear force가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하중에 종합적으로 걸릴 수 있죠. 요런 것들을 같이 고려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플레이트 관점에서는 바이액시얼, 그러니까 인제 유니액시얼이 아니라 바이액시얼로 이렇게 응력이 인제 있는 경우, 뭐 바이액시얼 텐션, 그다음 바운더리 컨디션, 그다음에 버클링 모듈 간의 어떤 인터랙션, 그런 것들은 뭐 버클링이 하나가 일어나고 그러면 강도가 떨어져서 또 다른 버클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인제 것들이죠. 그다음 뭐 플레이트 스티프너, 거도 뭐 이런 것들 간의 인터랙션, 그다음 포스트 버클링 캐패시티,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법을 쓰면 "그건 써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다 고려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제 어떻게 하냐면 유한 요소액 같은 걸 합니다. 이선형 해석을 인제 상세하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FE 모델을 하는데 그런 것들 다 고려해요. 예. 다 고려를 하고요. 특히 인제 뭐냐면 지오메트릭하나 임퍼펙션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인제 여기 보시면 요 판에 미소하게 미리 인제 처리 같은 걸 미리 다 반영을 해 뒀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게 완전히 스트레이트한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초기 처짐 같은 걸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려면 메쉬가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죠. 메쉬가 상세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있던 이 플레이트 판의 어떤 임의의 변형을 자유롭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판의 거동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계산 관점에서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자유도가 높아지니까 F 해석을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코로전 마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50%를 고려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니셜 이 디플레션 이거에 따라서 강도가 이제 달라집니다. 당연히 이제 초기 처짐이 크면 클수록 강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초기 처짐 중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라는 뜻에서 W 제로 플레이트라는 뜻입니다. 요건 플레이트의 어떤 이니셜 디플렉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웹의 어떤 이니셜 디플렉션.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웹 같은 경우는 요 하이트라는 게 지금 요게 웹 하이트죠. 하이트가 크면 클수록 이게 초기 처짐이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판의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크면 클수록 그래도 이 판의 처짐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티프너가 이렇게 또 흰 거.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계에 따라서 이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스트레이트한 게 아니라 길이 방향으로 스티프너가 뻗어져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이 플레이트의 이제 스팬 요거 이제 비대하게 우리가 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클링이 자유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파인 메쉬 모델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하중을 구할 때 뉴트럴 엑시스에다가 모멘트를 가집니다. 여기다 이제 하중을 이제 가거나 아니면 그 우리가 그 회전을 줘야 되잖아요. 회전을 주는데 여기 지금 이 설명은 없는데 뭐냐면 지금 이 판이 이제 완전히 그 우리가 변형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평면을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다 우리가 리스트 링크라는 걸 묶어요. 리스트 링크라는 거.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중립축에다 어떤 한 점을 딱 주고 딱 돌려. 예. 여기에 중립축에 이 리스트 링크 다시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뉴트럴 엑시스에다가 이제 센터 점을 한 점 잡고 여기다 리스트 링크 여기를 다 끼웠습니다. 리스트 링크 이거는 완전 강체입니다. 강체. 다 모든 노드를 다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이게 회전을 줍니다. 회전을 주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의 회전을 주면 여기가 이 면이 다 같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면이 그렇다면 여기만 변형이 되고 이 위에는 따서 안 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회전하면 이 면 전체적으로 다 회전하게끔 이렇게 리지드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랬을 때 그 리지드 링크의 요 센터처럼 항상 뉴트럴 엑시스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뉴트럴 엑시스는 변형이 없기 때문에 뉴트럴 엑시스는 변형이 없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트럴 엑시스 이 점이 있어야지 여기 이제 이 점에서 변형이 없게 되죠. 근데 앞에서 어떻게 됐어? 이 변형이 진행이 되면서 뉴트럴 엑시스가 계속 바뀐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리지드 링크 위치도 조금씩 그마다 바꿔서 또 조금 힘을 주고 해석을 해서 또 페이드 된다 그러면 뉴트럴 엑시스를 또 구해서 다시 또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약간 수작업도 들어가고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요겁니다. 그 뉴트럴 엑시스. 이제 크로스 섹션에 이제 뉴트럴 엑시스를 계속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건 프로그레시브 콜랩스. 각 구제들이 어떤 점진적인 페일러 때문에 뉴트럴 엑시스가 바뀌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요 힘을 가하는 그 포인트가 이제 계속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 요 내용이 조금 그림이 여긴 빠져 있는데 요 그림을 하나 좀 추가해서 보완을 좀 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밑에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압축이 걸리잖아요. 압축이 걸려서 이게 올라가고 튀어나오고 이게 자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국이 일어나고요.
이쪽은 이제 텐션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흡혈은 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멘트와 커베처 어떤 그 식들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언제가 페이드 된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커베처도 달렸고 커베처도 달렸고 계속 우리가 모델링만 잡은 다음에 유한 요소에서 그 값을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해석이 가장 이제 정확합니다. 근데 이 해석이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날 새죠, 사실은. 설계할 때는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해석이 완료가 돼야 또 스캔틀링 결정하는데 이게 다 모든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이제 간단한 방법 가지고 충분히 튼튼하게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로 해도 그게 인제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이제 어떤 검증용으로 이런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해서 인제 우리가 좌굴하고 최종 강도를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웨이브 스펙트럼하고 그다음에 인제 전선 해석, 스펙트럼 해석 뭐 요런 것, 필호 해석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